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 사이에 좀 저희는 바쁜 일정을 좀 보내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말씀 드려야 될 분이 있어서 인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페이팔을 통해서요. 또 윤기철님, 기윤님 저희한테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6월 후원금 보내주십니다라고 메모를 넣으셨는데요. 언제나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진실을 알려주시는 방송 항상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1월 선거 진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뉴스앤포스트가 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윤기철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에일링 왕님이 제일 먼저 인사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모니카 김님 어서 오십시오. 출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니용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 화장품 셀큐어 제품 대박 세일! 영양 탄력 크림, 아이크림, 주름 미백 기능성 크림, 주름 미백 기능성 2종 세트, 주름 미백 기능성 에센스 세트.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스킨 남자 스킨케어 세트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오휘 더 퍼스트 제네추어 2종 세트, 3종 세트, 에센스 세트, 오휘 미라클 아쿠아 세트, 오휘 화이트닝 크림 세트, 줌 디오모 올인원 세럼 세트. 후 남성 올인원 세트도 20% 할인.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시, 시스콘, 조지아 센트럴 대학교,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네,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깜빡 한 분 계십니다. 백영란님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또 페이팔 통해서 메시지는 없지만 후원금을 지난 주말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후원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애틀란타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저희 방송에 광고 붙이지 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일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우파 성향의 유권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계속 응원해 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 응원이 없으면 저희가 좀 견디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처음으로 대중과 만나는 장소로 격투기 경기장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이틀째인 1일 오후 10시에 UFC 경기를 관람하러 뉴저지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가 가수 키드록의 아메리칸 배드에스 음악에 맞춰서 선수처럼 입장하니까요. 16,000여 명의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택받은 자,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노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응원곡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기사 중에는 영상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저희가 다 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걸 가능하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경기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고요. 그가 손을 흔들고 미소를 지으면서 관중들과 악수하고 셀피를 찍기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트럼프가 가고 있고요. 그 스태프들 인사하고 악수하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에 사람들 환호성 소리가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대단한 환호성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단한 환호를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주류 언론에서는 공개가 잘 안 되죠. 어지간해서는 잘 보여주려고 하지를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습니다. 저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셀폰을 다 손에 들고 모든 관중들이 셀폰 손에 들고 지금 찍으려고.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링에 있던 사람들까지 튀어나와서 트럼프하고 이야기하고 악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요. 밤새도록 환호성을 들었다, 환호를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중들은 비속어를 섞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다가 더 큰 함성으로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관중은 인종, 연령, 국적 등이 다양했고요. 좀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성에 비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성이어서 트럼프를 좋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남성들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모습은 아니죠. 그의 대선 틱톡 계정에는 그가 환호를 받으며 경기장을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재빨리 올라왔습니다. 틱톡이 트럼프 계정이 생겼습니다. 아마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재선 선거 캠프가 처음 구성이 됐을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틱톡 계정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런데 틱톡 계정이 결국에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미국 땅에서 축출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는데 틱톡을 쓰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내부적인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선거 캠프에서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라이버시 유출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이용해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유권자 표심을 자극했다. 틱톡 계정 만들자마자 2~30만 명 팔로워가 생겼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니까요. 트럼프 선거 캠프 안에서도 이 젊은이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공화당 쪽으로 돌이키는,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공화당 쪽으로 돌이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힘을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틱톡에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 영상도 올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들자마자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이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를 끄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현 주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회사 회계장부 조작 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1일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봤자 하루 이틀 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격투기 경기장에 간 거죠. 전통 격투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골수 팬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뉴욕타임즈는 그가 격투기 경기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선거 유세를 하는 것보다 박해받는 영웅으로 자신을 부각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도록 자기 모습을 디자인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냥 말 갖다 붙인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거기에 선거 캠프의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지금 대선 중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선거 운동 방식이 최근에 바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5월 한 달 내내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 한 달 내내 법정에 발이 묶여져 있는 바람에 외부에서 유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선택했던 게 뭡니까? 당장 걸어나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뉴욕시 브롱크스니 뭐 이런 뉴욕 근처로 해가지고 직접 걸어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가두 유세, 게릴라식의 이제 유세를 펼쳤던 것이었죠.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선 뭡니까? 무슨 박해받는 영웅으로 자신을 부각하는데 효과적인, 박해받는 영웅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왜 격투장을 갑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예. 어쨌든 뉴욕타임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격투장 바로 앞에 앉아서 다음날 오전 1시 15분까지, 그러니까 새벽 1시 15분까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의 경기장 행차에는 차남 에릭과 며느리 라라 트럼프 그리고 차녀 티파니와 사이 마이클 블루스도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는 다나 화이트 UFC 사장이 앉았습니다. 선수 케빈 홀랜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케빈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 링 위에 있다가 갑자기 링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요. 트럼프한테 가서 상대방 선수 제압하자마자 이기자마자 가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또 막 반갑게 악수해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솔직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제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뉴욕 법원으로부터 발이 좀 풀렸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요, 지난 5월 한 달에만 총 1억 4,1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자금이 한 달 사이에 1억 4천만 불 넘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금액이 모인 겁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유죄 판결 이후에 발생한 기부 물결, 도네이션 웨이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나온 발표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목요일 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의 입막음 재판에서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34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캠페인에서는 판결 후 24시간 이내에 5,280만 달러를 모금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집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기부자들 중에 30%는 신규 기부자였다라는 보고도 나왔죠. 트럼프 선거 캠프의 선임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하고요, 수지 와일즈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지지에 감동받았다. 미국인들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의 조작된 재판을 제대로 보았고 바이든과 민주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판결은 11월 5일에 나올 것이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런 보도를 해드리면서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 트럼프 타워에서 직접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결과를 놓고 연설한 그 연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서줘야 된다. 우리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바로 도네이션 해달라. 그게 당신들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근데 엄청난 기부가 모였다는 사실. 선거 캠프에 따르면 기부자 수는 총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평균 기부액이 70.27달러, 70달러 27센트인데요. 일반적인 대선 평균 기부액에 비하면은 높은 액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한 21불 정도 이야기합니다. 평균 액수가요. 그런데 70불 27달러라는 거는 꽤 높은 평균 액수가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부금의 대부분이 소액 기부입니다. RNC,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와틀리하고요,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라라 트럼프도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인들은 바이든 재판을 있는 그대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유권자들로부터 멀게 하고 법정에 가두려는 가짜 시도였다. 그 재판은. 그렇죠.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 기록과 조 바이든의 실패 사이에 분명한 대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거다. 그 재판해가지고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무 효과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히도 민주당의 조작된 정치 작전은 역사적인 방식으로 역효과를 냈고, 정말 역대급 역효과를 냈고, 공화당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을 해임하고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겁니다. 선거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4월 모금, 5월 달에는 1억 4,100만 불 나왔다고 그랬죠. 4월 달에는 7,600만 불 모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죄 판결이 결국은 정치 후원금을 2배로 늘리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다.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11일 선고가 예정되기 전에 7월 11일에 뉴욕 재판에 대한 선고심이 있죠.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뉴욕 형사 재판에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배심원단은 지난 2016년 성인 영화배우에게 대선에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돈을 주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에게 지난주 5월 30일이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34개 혐의에 대해서 트럼프는 전부 다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배심원단은 34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트루소셜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번 판결은 파시스트들에게 편리하게도 공화당 전당대회 4일 전에 나오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게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정은 이미 올 초부터 발표가 됐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판결이 나오는, 그러니까 선고심이 나오는 날짜가 7월 11일로 잡혀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거 이제 음모론 시나리오입니다. 만에 하나 7월 11일 날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징역형이 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이 돼서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될 것이다 내지는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수상하다라고 좀 포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7월 15일부터 전당대회를 할 때 트럼프가 그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를 하게 될 텐데요. 선고심이 나와야 선고심이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선고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항소를 하겠죠. 항소는 즉시 그날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소하는 곳이 뉴욕주의 항소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항소법원 판사들도 빤하거든요. 다 좌편향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심리를 항소를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라고 답변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이 돼서 감옥으로 가는 경우 불과 며칠만 있다 다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 공화당 의장을 다 라이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이노 공화당 주 의장들이 선거인단들, 그러니까 대의원들이죠. 공화당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명단을 작성을 할 때 이 라이노들로 명단을 작성을 해서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게이트웨이 푼딕 같은 언론들은 그런 우려를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음모론이 현실화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공화당 내부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뉴욕주에다가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연방으로 넘겨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잡겠다는 공약으로 출마한 급진 좌파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검사가 민주당이 임명한 대행 지방 판사에게 보고하고 이해상충이 심한 이 판사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판결을 내릴까?
연방 대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연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을 뉴욕 주 법원에서 내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이죠.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만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엘빈 브래그 지방검사와 후안 머천 판사가 보여준 당파성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명의 대법관을 직접 임명한 적이 있죠. 에이미 코닛 베럿, 닐 고서치, 그리고 브렛 캐버너 등 3명의 현직 대법관을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과정에 트럼프가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판사가 위헌적인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범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완전히 사기다. 이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 나라는 위험에 처해 있다. 선거 개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거 개입이다. 라고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이 공화당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는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한편 바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이번 재판을 트럼프에 대한 기관총 마피아식 암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었으며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보리스 전 총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 어떠한 정치 개입이든 이러한 대통령 선거에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또 뉴욕 주 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입장이고 공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비비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고요. 네, 에밀리 비님 어서 오세요. 항상 감사하게 시청하고 펜실베니아에 계시군요. 어르신이군요. 네. 에밀리 비 어르신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이아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니홍님 말씀대로요. 광고나 후원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경이님 트럼프 어케 되나 유유유 해주셨는데 네,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고 아까 보도해드린 대로 엄청난 기부가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지금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민주당도 그렇게 섣부로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뭐 이런 열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계속된다면. 트루라이님 어서 오세요. 네, 바이든은 어딜 가도 50명 이상 잘 모이지 않습니다. 50명은 너무 적게 평가하신 것 같고요. 예, 행사를 열고 대통령이 온다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모이긴 합니다. 근데 아마 보안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나 그 행사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보안을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들어와가지고 바이든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난리를 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선거 캠프 쪽에서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하는 걸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을 상당히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트럼프보다는 좀 적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평상시 잘했으면은 그런 쓸데없는 일을 안 당할 텐데. 트롤라이님, 폴리티코란 한국 우파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폴리티코는 미국에 있는 정치 전문지이고 좌파인데. 네. 그런데 최근 영상에서 트럼프의 입막음 돈 유죄 판결을 이준석의 성상납건에 빗대어서 미국은 사법 시스템이 살아서 전직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단죄하는데 한국은 좌파 사법부가 썩어서 이재명, 이준석을 처리 못한다고 한심한 소리를 하더군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정말 좀 한심한 소리고요. 예. 이준석의 성상납건은 범죄죠, 범죄. 예. 그러니까 해야죠. 단죄해야죠. 그리고 이재명도 지금 범죄죠. 범죄가 있죠. 단죄해야죠. 조만간에 판결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얘기 전에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 자리를 내놔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대표직을 연임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고요. 이준석 씨는 공부를 좀 더 해야죠. 예, 뭐 학교는 하버드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미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친구인 것 같아서 네, 하여간 그렇고요. 케니님, 박해한 것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박해한 걸 알아보네요. 네. 트루라인님 어서 오고요. 김영윤이란 여성이 그 채널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선 찐한 우파인데 미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고 민주당이 정치 무기화했는지에 대해서 깜깜하더군요. 미국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너무나 한국에 있는 우파 언론사들도 미국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공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전혀 공부가 없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의 우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념적으로 우파인지 아닌지 또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파 개념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지조차도 좀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이어서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방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A 헤딩님 반갑습니다. 감옥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나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방대법원이 나서주게 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형집행 정지가 일단은 가능하고요. 형집행 정지 일단은 해놓고 우리가 심리하겠다라고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왜냐하면 이 건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라고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연방대법원이 그러한 논리를 펼치게 될 경우 역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게 왜 대선과 관련된 거냐? 이건 철저하게 그냥 사업상 장부 기록을 위조한 거다. 입막음 돈 주려고 했던 거를 변호사 비용으로 법정 비용으로 이거 위조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여기 개입을 하려면 그 민주당의 예상되는 반발에 어떻게 맞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대법원이 개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쪽에서 이제 그걸 고민을 좀 하겠죠. 이게 대선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힌트를 한 가지 준 거는 그거였죠. 왜 전당대회 4일 전에 선고심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선고심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평결이. 그러니까 배심원단 평결이 목요일 날 나왔으면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금요일 날 선고심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아니면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장고를 한다고 그래도 길어야 2주? 예, 길어야 2주? 근데 지금 한 달이 훌쩍 넘어서 7월 11일 날 선고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게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는 대법관들한테 힌트를 준 것이고요. 대법관들 입장에서도 그 힌트를 받아서 이거는 대선 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날짜 배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몰아붙일 수 있는. 물론 제가 뉴욕 법원 측의 변명을 대신 좀 해주자면요.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재판들이 일제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트럼프가 법정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판이 올스톱 되는 바람에 한 달 넘게 한 6주를 재판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뉴욕 지금 법원이 일이 엄청나게 밀려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선고심을 내리는 것도 뭐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밀려 있는 재판들이 처리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선고심 날짜를 비어있는 재판장 일정을 잡는 게 빠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주를 불락해 가면서 트럼프를 잡아놓고 재판을 할 정도였으면 선고심도 빨리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또 6주를 뒤로 미뤄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라고 대법원에서 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는 힌트를 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대법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엘 리님 어서 오십시오. 시편 이야기해 주셨네요. 제가
시편 11편을 기억을 못해서. 린다 초이님 어서 오시고요. 안젤리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헬레나 리님 한국에는 우파 언론이 없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딱히 우파 언론이다라고 이야기할 만, 그러니까 자유신문인가요? 거기는 정광훈 목사 파하고 스카이데일리는 또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전두환 파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 하여간 그런 파고, 그러니까 이념에 의해서 진짜 보수 이념에 의한 우파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이 제 눈에도 사실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의 정치 형세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파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가짜 우파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 분들 참 많고요. 또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공산당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면서 자기는 민주주의 지키는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예, 그건 저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도 지금 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민주주의의 투사인 양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휴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트롤라이님 조선일보는 우파가 원래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그냥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신문 장사 잘하는 기업가고요. 휴이님 버지니아에서 빼놓지 않고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귀한 방송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진자유 예레미야 TV는 좋습니다. NTD 코리아 좋습니다. 네. NTD 코리아는 제가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NTD 코리아는 보수가 분명하고요. 우파가 분명하고 좀 반공 우파 성향이 강하죠. 반공. 윗로드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옙팽님, 이젠 좌우가 아닌 선과 악으로 판단해야 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좌파 우파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냥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제가 공산당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영적 세계를 부정하면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의 존재에서 영적인 부분들을 빼내고 나면 사실 그 인간은 껍데기, 동물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영성이라는 것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적 영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정책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고요. 정치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공산당 정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산당은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리이브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화요일 날 체리 농장 갔다가 그러셨군요. 캐시크릭 카지노에 가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팻말 사인을 2개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인은 시골에 가면 갈수록 도처에 막 깔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예, 제가 댓글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놓치는 경우들도 많고요. 마음이 급해지면 막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트룰라이님 얘기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좌우보다는 글로벌 대 반글로벌 또는 딥스 대 반딥스라고 봐야죠 해주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의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워싱턴이 썩었다. DC 워싱턴 그 직업 정치인들의 세계가 완전히 썩어 있다. 유진철 공화당 후보가 어제 한인 행사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워싱턴 DC에 가면 좌파니 우파니 민주당이니 공화당이니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 다 그냥 그나물의 그 비빔밥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왑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 정치인이 되면 뭐 지방 정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 돼서 활동을 하면 그러면 각종 로비스트로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다 얽히고 설키게 되어져 가지고 한 통속이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썩어 빠진 한 통속이 돼버린 이 타락한 정치 집단을 누가 개혁해 줄 것이냐. 그 기치를 내걸면서 나선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워싱턴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만 썩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썩어 있다. 연방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연방 공무원들, 결재권이 있는 고위직 연방 공무원들이 결탁하고 있다. 누군가와 정치인과 결탁하고 로비스트들과 결탁하고 썩어 빠졌다. 그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들이 정치인과 결탁하는데 국내에서만 결탁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결탁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확대가 되어져 있다.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돈을 미국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마구마구 빼돌려 가지고 이 국제기구들을 먹여 살려왔다. 이제 그걸 저희가 글로벌리스트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이념으로 통일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엘리트 집단에 끼어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썩어 빠진 인간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이 글로벌리즘을 철폐를 하고 미국이 미국답게 만들어지고 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이렇게 회복되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서 이 개혁을 단행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트럼프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나선 것이고요. 국민들 눈에는 2016년에 이미 눈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왜? 아주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를 짚고 있고 그걸 고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해타산이 없는 거죠.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로비스트들하고 트럼프는 아무리 봐도 다른 그러한 썩어 빠진 사람들하고는 이해타산으로 얽혀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야 일단 트럼프 한번 밀어줘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국민들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4년 대통령 임기 동안 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결국은 알고 봤더니 트럼프 주변에 썩어 빠진 스파이 엑스맨들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떠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연임을 했더라면 끝내 그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딥스나 글로벌리스트들한테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통령직을 떠나 있는 동안에 트럼프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엑스맨들을 다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대통령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무엇이 진짜고 어떤 놈이 가짜고 이걸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부터는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오늘부터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시작을 앞두고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일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좌익 성향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가족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헌터의 불법 총기 소지가 적발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첫째 며느리 할리 바이든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할리 바이든은 첫 번째 며느리였으나 두 번째 며느리이기도 한 뭐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인터뷰와 법원 기록, 경찰 보고서, 당사자 회고록을 토대로 이 사건에 할리가 어떻게 관여되어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할리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의 아내였죠. 그런데 헌터 바이든에게 형수였는데 남편이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2015년 5월 46세의 나이로 숨지자 미망인이 됐습니다. 보 바이든이 사망한 이후 시동생이었던 헌터는 할리와 교제를 했고요. 보가 숨진 뒤 5개월 뒤에 이 헌터 바이든은 자기 부인이었던 케이틀린과 별거에 들어갑니다. 별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할리와 헌터 바이든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2018년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그해 10월 12일에 델라웨어주 월밍턴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라고 기재하고 권총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헌터와 동거 중이었던 할리는 같은 달 10월 23일이죠. 오전 헌터의 픽업 트럭에서 이 권총을 발견하고 인근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헌터는 당신 미쳤냐? 라고 화를 내면서 할리에게 버린 권총을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이미 쓰레기통은 비워져 있고 권총은 없어진 상태였죠. 이를 찾기 위해서 경찰을 출동시킵니다. 찾아내라고, 권총 찾아내라고요. 결국 헌터는 지난해 9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빗 웨이스 연방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 기소를 당한 건 역대 처음이었다. 그런데 바이든도 헌터 바이든도 지금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범죄 사실이 알려진 이후 기소가 되기까지 5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경찰을 출동시켜서 권총을 찾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미 그때부터 뭔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헌터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서야 어쩔 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당초 연방법무부에서는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양형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담당 판사에 의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만 헌터 측 변호인단이 애초에 유죄를 인정하겠다던 입장을 바꿔서 무죄다. 이제 양형 협상이 깨지고 나니까, 왜냐면 양형 협상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검사 측에서 너 유죄를 요거를 인정해주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넘어가 줄게, 집행유예를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이거 이상한데 이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깨져버렸죠. 깨져버리면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유죄 인정하려고 했다가 우린 무죄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할리가 권총을 버린 뒤 헌터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요, 연방 검찰이 해당 사건의 일환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자 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가 사망한 뒤 펼쳐진 바이든 가족의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가족이 겪은 일은 고통스러운 드라마고 우리는 무한한 동정심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또 뭡니까 뉴욕 타임즈 뭐 이런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막 이끌어 갑니다. 국민들을 지금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검찰이 할리를 증인 명단에 올려놓은 후 할리를 방문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이의 기일을 기해서 며느리를 방문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일에 맞춰서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헌터 바이든 재판에 네가 증인으로 나온다며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고 말 맞추려고 만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할리뿐만 아니라 헌터의 전처 케이틀린 역시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녀는 헌터의 마약 중독이 가족에 끼친 피해를 회고록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여름 검찰과 바이든 사이에 양형 합의를 무산시킨 메리엘렌 노레이카 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노레이카 판사는 검찰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적개심으로 동기부여받았다라는 이 로웰 변호사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법무부가 대통령의 아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를 법무부를 무기화해가지고 우리를 기소하지, 이거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바이든이 법무부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해서 트럼프를 기소했다. 이 주장은 트럼프 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선거 개입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쪽 변호사가 뭐 좀 착각을 했는지 우리도 그렇다 이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을 지금 트럼프 쪽에서 공화당 사람들이 이 검찰들을 갖다가 무기화해가지고 헌터 바이든을 기소시킨 거다. 이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레이카 판사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밑에 있는 법무부 이 검찰들이 대통령의 아들을 정치적으로 기소한다? 이게 말이 되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재판이 다가오자 헌터 바이든과 그의 아내, 여러 자녀를 포함한 바이든 가족 몇몇이 델라웨어주 르호보스 비치 마을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이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보 바이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보 바이든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모여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요. 이제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바이든 사법 리스크가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헌터는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의 본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추잡한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과 조 바이든 일가의 불편한 진실이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들은 헌터 바이든과 그의 아내들입니다. 지금 뭐 현재의 아내이고요. 과거의 아내 둘. 이 헌터 바이든의 사생활 이야기는 물론 이번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 스토미 데니얼스의 성관계 문제,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성관계 문제, 이것도 사실은 뉴욕 재판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은 그 성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그냥 내비두었고요. 트럼프 측 변호사가 그거를 법정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할 필요 없다라고 뻔뻔하게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트럼프의 추문을 듣게 만들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재판장이 뉴욕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델라웨어에서는 어떤 재판이 진행될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소식 나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고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이죠.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아들 헌터에 대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그 성명입니다. Statement from President Joe Biden. 그렇죠? 이 대통령이 성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행동이 마약 중독의 결과다. 그럼 벌 받아야죠. 많은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성명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요. I am the president. 난 대통령이다. 그런데 뭐 어쩌란 말이죠? But 그러나 I am also a dad. 나는 아빠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질과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며 오늘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 역경에 직면한 헌터의 회복력과 그가 회복에 가져온 힘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많은 가족들이 중독에 걸린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계류 중인 연방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고, hey, 이거 보십시오. As the president, 난 대통령으로서 I don't. 나는 안 할 거다. I won't. 하지 않을 거다. command, 명령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On pending federal cases. 지금 이 연방 케이스 재판을 갖다가 계류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거다. 코멘트군요. 이 계류되고 있는 연방 재판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을 거다. 이미 다 해놓고 나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 다 해놓고 그리고서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아, 참 답답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계류 중인 연방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빠로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아들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 가족은 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고 질과 나는 앞으로도 헌터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Continue, going to, Jill and I are going to continue to be there for Hunter. 헌터를 위해서 그곳에 우리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nd our family, 우리 가족도 with our love and support. 대통령으로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할 얘기 다 했죠. 나는 아들을 지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메시지를 갖다가 NBC 방송의 캐리 팡 쇼의 진행자인 캐리 팡이 소셜 네트워크 X에 올려놨습니다. 그 X에 올려놓은 글에 한 이용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캐리, 이건 재판 방해예요. 댓글을 달지 않거나 편을 들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재판 방해입니다. 배심원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댓글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37년간의 중독에서 회복 중인 중독자이자 6년 동안 금연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서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37년 동안 마약하다가 지금 이제 6년 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로 열고 그는 1년간 감옥에 갔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헌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사랑을 이해합니다. 공화당과 마가가 어떻게 헌터를 추적했는지는 날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중독은 진짜 문제입니다. 라고 써놓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결과로 죄를 지었다. 그럼 무죄입니까? 심신미약입니까? 아니죠. 한편 헌터의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마약 중독의 진통 중에서 2018년 총기 구매로 인한 3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고 회고록에 써 있습니다. 그는 연방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상에게 거짓말을 했고 총기 신청자를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신청서에 자신이 마약 사용자가 아니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11일 동안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만 하여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의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법무부의 부당한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AP는 대통령의 측근들은 오랫동안 하나뿐인 살아있는 아들의 안녕을 염려해 왔으며 이제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실수가 공개적으로 조사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 바이든에게 재판이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 사람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이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헌터 바이든도 마찬가지 법 위에 있지 않은 것이죠. 헌터 바이든 재판은 공화당의 유력한 2024년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AP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왜 이걸 비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며칠 안 돼서 지금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 진행이 된다. 왜 이걸 비교를 했을까요? 동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는 상당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트럼프 재판이 진행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계속 홀드하고 있다가 유죄 판결 해놓고 난 다음에 바이든 재판을 밀어넣어서 진행을 하고 자 그러면 일정상 바이든 재판이 끝날 때쯤 되고 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선고심 판결이 나오게 그렇게 일정을 지금 잡아놓은 거죠. 일정을 보면은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지금 속이려고 하는 속여서 트럼프와 헌터 바이든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그리고 트럼프도 유죄인데 유죄라고 한 걸 유죄인데 유죄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왜 헌터 바이든은 유죄인데 봐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가려고 하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펼치려고 있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둘 케이스는 전혀 다릅니다. 예, 케이스가 전혀 다릅니다. 헌터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비드 와이스 누가 선정했습니까? 특별검사. 예.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와이스의 선택부터가 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지금 그 중간에 또 양형 합의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노레이커 판사가 끼어들었던, 노레이커 판사는 약간 보수 성향이긴 합니다. 뭐 부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게 판사가 끼어들어 가지고 막았으니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은 그냥 중간에 도망가 버릴 뻔했던 거였고요. 이 다른 댓글 다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마약을 했어,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든 감옥에 안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 AP는 트럼프와 헌터의 형사재판이 서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2024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어떻게 형사법정이 중심 무대를 차지했는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정치적인 것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다라는 국민 여론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여론 형성된 것에 편의해가지고요. 바이든도, 지금 헌터 바이든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묘하게 언론들이 이걸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헌터 바이든은 140만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9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별도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은 이 재판은 사실은 그냥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들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 이 마약 혐의를 거짓말을 하고 총기를 구매한 것보다는 좀 질이 좀 다른 거여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런데 언론들은 벌써부터 동정심을 자극하고 이게 정치적인 기소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트럼프가 기소당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다. 한 가지 그러나 안심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공화당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공화당이 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해 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행보여서 주목이 됩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급 인사로서 친트럼프 성향이 강한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그리고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트럼프의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검사들을 향해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하원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요,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해 우리는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을 끌어낸 엘빈 브렉 뉴욕시 맨하튼 지방검사장과 매튜 콜란젤로 검사에 대해서 오는 13일 6월 13일이죠.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의회 의원회에 청문회에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출석 요구 서신을 보내면서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방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정치적 기소,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맨하탄 지검의 정치적 기소에 관한 뉴욕주와 지역 검사들의 행동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그 검사는 과거 민주당 거물 후원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소로스로부터 100만 달러의 선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나중에 50만 달러는 또 다시 빼내갔다라는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소 50만 달러는 후원금을 받은 겁니다. 지방검사가 50만 달러 선거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후안 머천 판사의 경우 과거 조 바이든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액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원래 판사들은 기부하지 못하게 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민주당 사람이라고 티를 낸 것이죠. 이 후안 머천 판사의 딸은 민주당 측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도맡아 하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이들은
서로 한통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맡기에 이들이 이해상충이 너무 크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요. 이 판사는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피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뻔뻔하게 끝까지 난 재판할 거야 라고 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댄 골드먼 하원 의원은요, 민주당이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X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직 연방정부 당국자가 아니지 않느냐. 트럼프는 전직 아니에요, 전직. 지금은 그냥 민간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연방의회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뉴욕 주민이다. 뉴욕주에서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조던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월권이다 라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재판이 비상식적인 기소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명백한 대선 개입인 만큼 연방의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요. 대선 개입이냐 아니냐.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요거가 지금 핵심 키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게 대선 개입일 수밖에 없다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논리를 제시를 하면 그러면 연방 대법원도 개입할 수 있고 연방의회도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죠. 이거는 대선 개입이라는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과장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뉴욕주에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벌어졌던 그냥 장부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프라이빗 섹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서류 조작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무죄의 결정 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서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가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고 예정일이 하필이면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이라는 점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필이면 7월 11일이냐? 오늘 뉴스를 쭉 처음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잠시 댓글 좀 더 보겠습니다. 린다 초이님, LA인데요. 텍사스, 조지아, 이사 오시게요? 네,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가셨군요. 이액팽님. 네. 캘리포니아는 좀, 네, 뭐 날씨가 기후가 좋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좋고 기후가 좋은 뭐랍니까? 지금 도대체가 살 수 있게 해주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가. 예. 좋습니다. 줄리 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리 이브님 어서 오세요. 네. 서부는 오후 3시죠. 네.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저희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네. 줄리 리님, 샤운 맥과이어 30만 불 기부하고 끼어 엑스글 대단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샤운 맥과이어가 원래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한테 기부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 트럼프한테 30만 불 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 친구를 많이 잃을 것 같긴 하지만 난 이게 옳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용기가 참 가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 정말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지지했던 사람인데 지금 바이든 하는 거 보니까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야님 어서 오십시오. 네. 7광고 석유 있다는 소리 한 3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도 영유권 중요하다고 하던데, 네. 지금 7광고에서 석유가 엄청난 양의 석유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좀 말이 많습니다. 가짜 뉴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석유가 있다라고 평가한 회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한국이 산유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거는 매우 즐거운 소식이긴 한데 글쎄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사정을 이해 못하시고 오해하시는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또 한국 사정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국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고요. 예, 감사합니다. 순배씨님, 동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와주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이 매팅님도 그렇고 순배씨님, 동신님 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이 순간 나지는 않지만은 저희 방송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지금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홍원표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습니다. 네, 위드로드님은 트럼프는 주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예, 할렐루야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나서 시카골리님 들어오셨나요? 어서 오십시오. 예, 시카골리님 얘기에 대해서는 잠시 좀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시스콘, 조지아 센트럴대학교, 이정숙 종합보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백악관은 의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간 1일 조우 횟수가 2,500건에 도달하면 미국 멕시코 국경에 대한 망명 요청을 중단하고 그 수가 1,500건으로 줄어들면 국경에 다시 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AP는 현재 국경에서 발생하는 1일 불법 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망명 요청 폐쇄가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은 화요일 백악관에서 국경 지역 시장들을 초청한 행사에 이 같은 행정명령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죠. AP는 이 논의에 익숙한 5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2,500이라는 숫자를 확인했고 2명은 1,500이라는 숫자를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모든 소식통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행정명령이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했다고 AP는 덧붙였습니다. 무역과 같은 다른 국경 활동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화요일 공식 발동을 앞두고 이같이 계획된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추정되는 도널드 트럼프의 촉구로 한꺼번에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초당적 국경 망명 단속 법안이 무너진 이후에 수개월 동안 스스로 행동하기 위해서 고심해왔다라는 것이 이제 AP의 전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크리스텐 시네마 의원 같은 무소속에 있는 의원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요. 국경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경에 넘어오는 망명 신청자들 무조건 다 미국 안에다 풀어줘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줄일 수 있는가를 논의를 했고요.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 캡을 두기로 했던 겁니다. 상한선을 두기로 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 초당적으로 합의를 보았던 하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그 상원 합의안의 내용에는요. 임의적 활성화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외국인 조우가 발생을 하면 7일 평균으로 하루에 4,000명 이상 들어오려고 하면 비상권한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답니다. 7일 연속으로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이 7일 연속 5,000명이 그러면 5, 7에 35 이미 35,000명 이상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만에 8,5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몰려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는 비상 권한을 의무적으로 활성화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바보나 급진 좌파 민주당원만이 하루에 5,000번의 조우가 벌어진 다음에서야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국경 법안에 투표할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니들 바보냐? 5,000명 들어온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하는 이게 무슨 법이냐? 이렇게 비판했죠.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못 시키고 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국경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계속 수세에 처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골머리를 썩는 거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놓은 게 뭐냐면 2,500명으로 숫자를 낮춰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2,500명 이상 들어오는 거는 안 되지만 1,500명 넘는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하루에 1,500명씩 받는 거는 오케이라는 이야기. 이건 또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닫으려면 그냥 확실하게 닫아야지. 누구는 들어와도 되고 누구는 숫자 넘어갔으니까 못 들어오고 뭐 선착순입니까 이게? 미국 국경이 언제부터 선착순으로 바뀌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이걸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생각하기가 싫은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불법 입국자들을 다 미국에 들여놓게 하고 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평생 민주당 찍게 만들어가지고 50년, 100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장기 독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행동들이. 국경을 무너뜨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1,500명은 망명 신청해도 되고 뭐 몇 명 넘어가면 뭐 안 받고 그것도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뻔뻔해. 해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7월 달에 불법적으로 미국 땅에 들어온 19살 된 아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오늘 새벽에 뉴욕시 경찰관 2명한테 총을 쐈습니다. 뉴욕에서요. ABC 7 뉴스는요. 텍사스주 이글 패스를 통해서 지난 7월에 미국에 입국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베르나르도 라울 카스트로 마토, 이 친구의 이름입니다. 이 마토가 오늘 체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하반신에 총을 맞았고요. 퀸즈에 있는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에 지금 이송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라과디아 공항 근처의 이민자 보호소에서 생활해온 이 청소년은 뉴욕시에서 범죄 전력이 없지만 당연하죠. 7월 달에 와가지고 벌써 범죄를 저지르고 근데 총은 어디서 났습니까 도대체? 퀸즈에서 여러 건의 날치기 강도 사건의 용의자라고 경찰은 밝힙니다. 이미 날치기 사건을 여러 번 했군요. 두 경관은 월요일 새벽 퀸즈 엘름허스트에서 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오토바이를 탄 용의자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총에 맞았습니다. 뉴욕 경찰관 크리스토퍼 아부류 26살인데요. 다리에 총을 맞았고요. 리처드 야루소 역시 26살인데 야루소 경관은 조끼에 총알을 맞고 복부에 총알이 스치는 그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월요일 아침 병원에서 다 퇴원을 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이렇게 방탄복을 들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탄복 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총알 구멍이다. 이 조끼 덕분에 젊은 경찰관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무분별한 폭력 행위이자 생명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 우리 경찰관은 높은 수준의 규율과 집중력,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했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탄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더라면 2명 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경찰은 새벽 1시 40분경 엘름허스트의 한 도로에서 카스트로 마타가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세우려 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용의자는 재빨리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서 몇 블록을 달아났습니다. 왜 도망쳤겠습니까?
범죄자니까요. 다른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지은 범죄 때문에 자기를 쫓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용의자는 총을 꺼내서 경찰관들한테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총기는 불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트로 마타는 한 여성을 공격하고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 이 여성을 공격하고 신용카드 빼앗았던 거죠. 조셉 케니 뉴욕 경찰청 형사과장은 현재 퀸즈에서 그가 연루된 패턴은 전화 날치기, 여성을 공격하고 신용카드를 도난한 후 도둑질한 후 퀸즈 담배 가게에서 사용된 사례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건 CBS 보도 내용입니다. 용의자는 오른쪽 발목에 총을 맞고 수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마는 앉아있는 이유가 발목에 총알을 맞아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들어서 지금 앉혀가지고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론들은 지금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강도짓을 이미 했던 전력이 뉴욕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망명 신청하니까 바이든이 안으로 뒤로 보내줬죠. 그래서 와가지고 저 텍사스 이글 패스를 통과한 녀석이 뉴욕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버스를 탔던 비행기를 탔던 공짜로 왔을 겁니다. 양쪽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뉴욕에 온 이유가 뭘까요? 돈 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니까. 그러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줬는데 이 녀석이 지금 그게 떨어지니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그 돈은 국민들이 준 세금인데 국민들 세금으로 준 돈으로 총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혼자입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강간, 살인, 뭐 말도 못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5만 군데에서. 뉴욕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지아에서도 벌어지고 5만 군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뭐 1,500명 들어오는 건 오케이? 미쳐도 한참 미친 거죠. 바이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제 있었던 행사이고요.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에서 호국보훈 강연회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분이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요. 정용상 교수고요. 동국대학교의 법대 명예교수인데 뭐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뭐 아주 최고 권위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단체로 잘 알려져 있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어쨌든 이 정용상 교수의 강연 내용 전체를 저희가 어제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습니다. 생중계도 했고요. 한번 강연을 한번 좀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100% 알아듣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다가 압축해서 설명하시느라고요. 그 과정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런 중간 설명이 없이 그냥 막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해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 요소들을 좀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요. 일단 한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 총체적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총체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밖으로는 글로벌 국제 공조를 리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국가, 성공한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 국제사회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저는 모르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의회라든가 내각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리더급 국가로서 활약할 수 있게끔 활동할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는 것이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 교수 같은 경우에 어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구조적 불구조화, 그리고 총체적 양극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매우 불순하기까지 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안보 위기까지, 지금 뭐 북한에서 막 이것저것 날리고 있죠.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을 일단은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국민 대통합을 위한 방향성은 4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통, 통섭, 통합, 통일. 이게 이제 국민 대통합을 위한 4통이다. 방법론은 4합. 그래서 융합, 복합, 연합, 화합이다. 말은, 단어는 아는 단어인데, 아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설명이 없이 그냥 막 넘어갔습니다. 국민 대계몽, 대타협, 대개혁이 바탕이 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 계몽, 타협,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몽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일깨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 강연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1대1로 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1대1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무엇인가를 알려주어 자꾸 이야기하고 알려야 하는 것인데, 언론들이 지금 좌편향 일색인 한국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기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조금 좀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타협이라는 부분. 대타협은 사실은 말 그대로 타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소정당들 다 같이 뭔가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협.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서로 파들이 많죠.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보수층에서도 지금 뭐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 파가 있고 황교안 총리 쪽 사람들이 또 있고, 뭐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서로 어떻게 타협을 이루느냐 하는, 타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여서, 좋게 이야기하면 타협일지 모르겠으나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야합과 타협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은 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리고 대개혁을 이야기했는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문제는 그 개혁을 실행하는 그 절차상에서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힘은 고사하고 의지는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은 그런 국민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정용상 교수의 말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좋은 말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를 놓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답답한, 가슴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게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이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또 이날 강연회에서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법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 수출.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 세계, 제3세계라든가 개발도상국들한테 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나 시스템을 해외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고 수출할 수 있는, 이제 따져보십시오. 이제 예전에 IMF 때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미국화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체질 개선을 시켜놓은 것처럼, 지금 이제 제3세계 국가나 개발도상국들한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법적 제도나 시스템들을 갖다 심어주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그 선진 기술이나 선진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견학 오는 외국 국가들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같은 시스템을 쓰게끔 여러 나라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유리하게, 한국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이해가 됐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법적 시스템이 북한까지 유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었었고요.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 질의응답 시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 지나치게 흥분하셔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따로 1대1 인터뷰를 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하게끔 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헌법기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구조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정용상 교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문제를 이슈화하고 어떤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본인이 이제 공안 수사를 많이 해왔던 경력으로 보건데 충분히 수사권 발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선거 결과를 우리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사법부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용상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뭐합니까? 재판부가 시간을 질질 끌죠. 질질 끌어서 이게 뭐 3년, 4년 질질 끄는, 과거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들 임기 다 끝나갈 때 가가지고 뭐 그때 선거가 부정이었다 얘기해봤자 죽은 자식 못 만지는 꼴밖에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게 과연 현실적이냐라는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철 우리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 후보가 어제 강단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요즘 정치 형태를 보면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아주 속 시원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그 미주 한인문화재단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이 생중계 영상을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이 행사장에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시카고에서 오신 이초원님. 네. 이초원님 저희 그러니까 뉴스앤포스트 채널이 삭제당하기 전에 이초원님이 시카고 통신원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열심히 시위하는 현장 뭐 이런 모습도 전해주시고 저희가 그래서 그걸 또 중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했는데 하여튼 아주 반가운 모습이었고, 이초원 통신원이 그 전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을 때 계속 매일, 거의 매일 엽서를 보내주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보내주었던 엽서들을 갖다가 어제 이 행사장에 쫙 진열을 해놓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은 흥미로운 시간이 좀 됐었다라는 이야기. 좋습니다.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이 지금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보수는 한국에는 없다라는 데 다들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보수는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안보 보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용상 교수의 가장 어제 강연의 가장 키는 뭐였냐면 보수를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총선 이후에 한국의 보수가 다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철퇴를 맞은 한국의 보수를 부활시켜야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 정 교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좌파와 우파는 서로 간에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익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개는 새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수가 부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가 그러한 전체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용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 양날개론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균형을 맞추고 서로가 견제하면서 그렇게 날개짓을 해서 날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머리는 보수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잡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어제 결국에는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이 보수가 그렇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은 보수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면들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은 참 간단하고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주신 내용들 좀 살펴보고 주디 리님 저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다야님 유튜브가 슈퍼챗 좋아요 버튼을 없앴어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지금 슈퍼챗 날려주시는데. 예. 제니용님은 좋아요를 3번 눌렀어요. 유튜브가 저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를 하고 있나 보죠. 슈퍼 스티커에는 좋아요 기능이 없군요. 네. 슈퍼 스티커를 날려주신 거였군요. 네, 슈퍼 채치 아니었고. 네. 헷갈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다우디님, American people must stand up with Mr. President Donald Trump and vote 2024 from Mr. Trump. 아멘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미국 안에 있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난 2020년도 사실은 트럼프가 연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었죠. 근데 부정선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4년은 2020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2016년이나 2020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2020년의 분위기와 올해 2024년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트럼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불법 꼼수가 있지 않고서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예. 바다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유니스 주님 정말로 여기저기 답답한 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하셨는데 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놈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맘 편히 관망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혈압 올리지 마십시오. 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로비님,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전투표 가지고 부정선거해도 되는 헌법인가 보네요. 미친 헌법이구만.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헌법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대통령 추천 3명, 여당 추천 3명, 의회 추천 3명, 그리고 대법관 추천 3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사법부라든가 행정부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게끔 구성을 해놓고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거나 이 철퇴를 가한다, 개혁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법부부터 개혁이 먼저 돼야 되고 행정부가 개혁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로 개혁시킬 수 있는 상황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좌파들이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에다가 알박기들을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개혁 작업이 완성이 안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권에서 이 개혁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차기 정권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에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에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안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서둘러서 좀 인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종 스탠튼님, No man can touch President Trump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플로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오늘도 긴 시간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네. 이상으로 6월 3일 월요일 NMP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